프롤로그 따기. 내 아빠를 빼앗고 이제 내 남자친구까지 이게 탐내. 무슨 짓이야? 짝! 제 손바닥이 그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습니다. 이선아는 뺨을 감싸쥐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고였습니다. 수진 씨, 그녀 옆에 서 있던 준혁이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아니, 왜 제가 그만해야 하죠? 왜 모든 게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 세상이 무너진 날. 저는 수진입니다. 30살. 그날 아빠가 급하게 나가시면서 놓고 가신 노트북을 보는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랑해요, 진표 씨. 나도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봐요. 꼭 1년 넘게 주고받은 메시지들. 아빠의 이름은 한진표. 60대 내과 전문의. 환자들한테 젠틀하고 나이스해서 인기가 엄청 많은 분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선 더 그랬습니다. 엄마 생신엔 꼭 꽃다발 사오시고 제가 힘든 일 있으면 새벽까지 이야기 들어주시던 세상 둘도 없는 아빠였습니다. 그런 아빠가 40대 초반 환자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메시지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당신 생각만 했어요. 저도요. 진료실에서도 계속 당신 생각이 났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없으면 하루가 너무 길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제가 아는 아빠가 맞나요? 엄마한테 그렇게 다정하시던 아빠가 저한테 수진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라고 말씀하시던 그 아빠가 이 복수의 시작. 저는 울면서 남자친구 준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혁이는 35살. 저보다 5살 많고 든든하고 뭐든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혁아, 우리 아빠가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준혁이는 바로 달려왔고 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우리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 여자가 누군데? 저희는 메시지에 있는 정보를 뒤졌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이선아. 42살. 아빠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다음 날 준혁이랑 저는 그 카페 앞에 섰습니다. 간판엔 선화의 정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녀.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상상했던 상간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화장에 몸에 딱 붙는 옷을 입은 그런 여자가 아니라 수수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는 그냥 동네 착한 언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준혁이도 의아해했습니다. 응, 저 여자야. 저는 카페로 들어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 일단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SNS를 뒤졌습니다. 이선아의 인스타그램을 찾았습니다. 비공개는 아니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니 그녀는 남편이랑 이혼했고 초등학생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혼자서 카페 운영하면서 딸 키우는 싱글맘. 사진 속 그녀는 항상 딸과 함께 있었습니다. 딸의 학교 행사, 주말 나들이, 생일 파티. 불쌍한 척하는 거겠지.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근데 그게 뭐 어떻습니까? 불륜은 불륜이었습니다. 3. 완벽한 계획. 준혁아. 저는 준혁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좀 바쁠 것 같아. 프로젝트가 갑자기 터져서. 그래서 부탁이 있어. 뭔데?
저 여자한테 접근해줘. 저 여자 마음을 흔들어놔. 그래서 우리 아빠한테서 떨어지게 만들어줘. 그리고 마지막엔 처참하게 차버려. 본때를 보여줘. 준혁이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수진아, 그게 안 돼? 나 혼자 이 고통을 감당하라고? 우리 엄마가 알면 어떻게 돼? 가정이 박살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는 제 눈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수진아, 내가 해줄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렇게 준혁이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4. 준혁이의 침투. 1주차. 준혁이는 점심시간에 그 카페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카운터에 선 이선아는 미소를 지으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매장에서 드시나요? 네. 준혁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 척했습니다. 그날 밤 제게 보고가 왔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하네. 조용하고 손님들한테 진짜 친절하던데. 그래도 계속해. 자주 가. 2주차. 준혁이는 거의 매일 그 카페에 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또 오셨네요? 이제 단골이신데 이름이라도 알고 싶은데. 이선아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 저 준혁이에요. 김준혁. 저는 이선아예요. 사장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날부터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이 근처에서 일하세요? 네, 회사가 여기서 가까워서요. 여기 분위기가 일하기 딱 좋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인테리어 했거든요. 아, 정말요? 센스 있으시네요. 이 조명이랑 가구 배치가 정말 편하네요. 과찬이세요. 손님들이 편하게 쉬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꾸몄어요. 준혁이에 보고 친해지고 있어. 저 여자 말투가 되게 부드럽더라. 근데 뭔가 외로워 보여. 외로워 보이는 게 당연하지. 혼자 사니까. 계속해. 3주차. 사장님, 이 티라미수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어때요? 진짜 맛있어요.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선아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독학이에요. 딸이 티라미수를 좋아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손님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딸이 있으세요? 네,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와, 그럼 혼자 키우시는 거예요? 대단하신데. 잠깐의 침묵. 남편이랑 헤어졌어요. 3년 전에. 아,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준혁이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선아는 준혁이한테 커피를 서비스로 줬습니다. 준혁이에 보고 수진아, 저 여자 생각보다 착한 것 같아. 그리고 진짜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계속해. 불쌍한 척하는 거 연기일 수도 있잖아. 그런 여자들이 더 무섭다고. 4주차.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준혁이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며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 준혁 씨. 우산 없으세요? 이선아가 깜짝 놀라며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괜찮아요. 이거 드세요. 따뜻한 거. 이선아는 핫초코를 만들어줬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거기에 집에서 만든 듯한 쿠키까지 곁들여서. 저기, 마침 문 닫을 시간인데 비 그칠 때까지 계세요. 혼자 가시면 감기 걸려요. 그날 준혁이는 카페 문 닫는 시간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둘은 빈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 키우면서 카페 운영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딸 아침 챙겨주고 학교 보내고 카페 열고 밤 10시에 문 닫고 집 가면 정신없이 하루가 가요. 근데 딸 웃는 거 보면 다 잊혀져요. 대단하세요, 정말. 아니에요. 그냥 엄마니까요. 이혼하신 이유는 물어봐도 될까요? 이선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러면서 성격이 달라졌어요. 폭언도 하고 딸 앞에서도. 그래서 결정했어요. 딸을 위해서라도 헤어져야겠다고. 준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럽네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준혁 씨 같은 분은 좋은 사람 만나실 거예요. 친절하고 배려심도 많고. 준혁이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아 씨는요? 다시 시작할 생각 없으세요? 저요? 이선아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럴 용기가 없어요. 한번 실패했는데 또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무섭더라고요.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죠. 선아 씨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날 밤 준혁이한테 온 메시지. 수진아, 미안한데 저 여자 생각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야. 근데 계속해야 돼? 저는 답장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나 진짜 힘들어. 제발. 5주차. 준혁이는 이선아의 카페에 더 자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선아의 딸을 만났습니다. 엄마, 나왔어.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학원 가방을 메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학교 끝났어? 숙제는? 응.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엄청 칭찬해 주셨어. 아이는 준혁이를 보고 멈췄습니다. 안녕? 나는 준혁 삼촌이야. 준혁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는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서연아, 이분은 우리 카페 단골 손님이셔. 자주 오세요. 아, 네. 그날부터 준혁이는 서연이와도 친해졌습니다. 가끔 초콜릿을 사다 주고 숙제를 도와주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삼촌,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건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여기 봐봐. 이선아는 카운터 뒤에서 그런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혁이는 그날 밤 제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저 여자 딸도 봤어. 착하더라. 그리고 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6주차. 선아 씨, 내일 시간 있으세요?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내일이요? 왜요? 제가 알아둔 좋은 전시회가 있어서요. 미술 전시회인데 선아 씨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같이 가실래요? 이선아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오랜만에 나들이 하고 싶네요. 그날 밤 준혁이는 제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내일 그 여자랑 전시회 간다. 좋아. 완전히 빠져들게 만들어. 그리고 나서 차버려. 알았지? 알았어. 근데 준혁이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7주차. 전시회 다음 날 준혁이한테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준혁아, 어제 어땠어? 그 여자 반응은? 3시간 뒤 답장. 잘 됐어. 걱정 마. 그게 다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세히 말해줬을 텐데. 그날부터 준혁이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균열의 시작.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빠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집에 오셔서도 멍하니 계시고 핸드폰만 들여다보시다가 한숨 쉬시고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아니다, 수진아. 그냥 병원 일이 좀 바빠서. 거짓말. 저는 알았습니다. 그 여자가 아빠한테 연락을 뜸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준혁이가 그 여자 마음을 흔들어 놓았으니까 계획대로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준혁이도 연락이 점점 뜸해졌다는 겁니다. 준혁아, 오늘은 어땠어? 1시간 뒤 답장 미안. 좀 바빴어. 잘 되고 있어. 준혁아, 주말에 볼 수 있어? 3시간 뒤 답장 미안.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 준혁아, 사랑해. 보고 싶어. 답장 없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주 이상했습니다. 6. 진실의 순간. 참다 못해 저는 직접 그 카페에 갔습니다. 평일 오후 3시.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대였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봤습니다. 준혁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 이선아랑 마주 앉아서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을 때 준혁이는 놀라긴 했지만 그 여자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이게 무슨 짓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너 지금 저 여자랑 뭐 하는 거야? 이거 다 계획이었잖아. 저 여자 마음 흔들고 차버리기로 했잖아.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준혁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어. 진짜로. 근데 뭐? 나도 남자야, 수진아. 뭐? 선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름답고 따뜻하고 진실해. 내 아버지랑은 그냥 이메일로만 감정을 나눴더라고. 실제로 만난 적도 거의 없고 육체적인 관계도 전혀 없었어. 그냥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 위로를 주고받은 거였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불륜은 불륜이잖아. 나는 선아 씨랑 진짜로 시작해보기로 했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너 지금 미쳤어? 저 여자 돌싱이야. 애도 있고 나보다 12살이나 많아. 준혁이는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어. 이혼했다는 것도 딸이 있다는 것도 나는 그냥 이 사람이 좋아졌어.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이선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미안해요. 나도 이럴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준혁 씨가 너무 다정하고 진심으로 대해주셔서 그때였습니다. 제 손이 올라갔습니다. 내 아빠를 빼앗고 이제 내 남자친구까지 탐내. 짝! 따기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선아는 뺨을 감싸 쥐고 충격에 휩싸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준혁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선아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그만해. 선아 씨한텐 아무 잘못이 없어. 없긴 무슨 없어. 남자들 홀리는 게 취미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부모님도 만나 뵙기로 하고 다음 달에 약혼 반지 보러 가기로. 준혁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근데 수진아, 나도 내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카페 바닥에. 왜 나만, 왜 다들 나만 버리는 거야? 7.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 나의 시계는 멈췄습니다. 침대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거대한 바다를 건너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는 먹다 남은 편의점 도시락 용기와 준혁이가 사줬던 인형, 그리고 아빠가 건네준 영양제들이 뒤섞여 쓰레기처럼 굴러다녔습니다. 아빠는 어느 날인가부터 부쩍 기운을 차리셨습니다. 그 여자가 준혁이와 사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빠도 알게 된 걸까요? 아니면 준혁이의 의도적인 접근에 밀려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결국 가족이라는 안식처로 도망쳐 온 걸까요? 아빠는 퇴근길에 엄마가 좋아하는 초밥을 사오고 거실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수진아, 요즘 왜 이렇게 집에만 있니? 친구들이랑 놀러도 좀 다니고 그래. 아빠가 용돈 좀 줄까? 방문을 열고 들어온 아빠의 얼굴은 너무나 맑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몰래 서재에서 이선아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고뇌하던 그 나약한 남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빠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는 대신 딸이 차려준 복수의 판 위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소름 끼치도록 싫었습니다. 아빠를 위해,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정작 가해자인 아빠는 구원을 받았고 계획을 설계한 나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참지 못하고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번의 신호음 끝에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 만큼 차분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이러지 마. 준혁아, 이건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잊었어? 내 아빠랑 바람 피운 여자야. 알아. 다 들었어. 선아 씨한테 전부. 준혁이의 목소리에 물기가 서렸습니다. 선아 씨는 내 아버지가 유부남인 줄 몰랐대.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딸을 키우는 의사라고 믿었어. 내 아버지가 그렇게 속였으니까. 선아 씨는 내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처지라고 생각했던 그 외로운 그림자를 사랑했던 거야. 그리고 너한테 따기를 맞던 그날 모든 진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 거짓말이야. 다 연기라고. 아니, 수진아. 연기는 우리가 했지. 너랑 내가. 나는 한 여자의 상처를 헤집어서 복수하려고 접근했고 너는 내 남자친구를 사지로 밀어 넣었어. 근데 수진아, 그거 알아?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인 나를 용서했어. 내가 너 때문에 접근했다는 걸 다 알고 나서도 내가 진심으로 괴로워하는 걸 보고 내 손을 잡아줬다고. 그게 내가 이 사람을 놓을 수 없는 이유야. 전화는 끊겼습니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소리가 빈 방 안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의 복수는 이선아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선아라는 거울을 통해 나의 추악함을 준혁이에게 생중계한 꼴이었다는 것을요. 8. 복수의 끝. 계절이 바뀌어 창밖엔 시린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SNS를 끊지 못했습니다. 아니,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남은 마지막 형벌 같았습니다. 준혁이의 계정에는 이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가득했습니다. 준혁이가 서연 이선아 씨의 딸의 자전거 뒤를 잡아주는 영상,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붕어빵을 먹는 사진. 그 사진 속에서 준혁이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 말하던 시절의 준혁이는 늘 나의 짜증을 받아내고 나의 불안을 잠재우느라 지쳐 보였는데 그 여자 옆에서의 그는 마치 자기 자리를 찾은 아이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더 비참한 건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외도를 눈치채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엄마가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요즘 참 잘하신다. 그치? 사람이 한 번쯤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니. 그걸 덮어주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용기란다. 엄마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르는 척이라는 가면을 선택했습니다. 아빠는 용서받았다는 착각 속에 안주했습니다. 결국 진실을 파헤치고 피를 묻힌 건 나뿐이었습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평화는 사실 기만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고 나는 그 성을 지키기 위해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을 제물로 바친 셈이었습니다. 결국 나의 완벽한 복수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이선아가 불행해지길 바랐던 나의 저주는 부메랑처럼 돌아와 나의 일상을 파괴했습니다. 그녀는 아빠라는 가짜 사랑을 잃고 준혁이라는 진짜 사랑을 얻었지만 나는 아빠라는 환상을 잃고 준혁이라는 실체를 잃었습니다. 에필로그. 어느덧 6개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두 사람은 작은 성당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가발을 벗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스트레스로 빠져버린 머리카락, 생기 없는 눈동자, 입가에 남은 냉소적인 주름. 거울 속의 여자는 30살의 수진이가 아니라 증오에 잡아먹힌 괴물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아빠의 노트북을 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그 기기. 나는 왜 그때 아빠에게 직접 불같이 화를 내지 못했을까요? 왜 엄마에게 진실을 말하고 아빠를 단죄하지 못했을까요? 왜 나는 비겁하게 타인의 손을 빌려 타인의 감정을 이용해서 우아한 복수를 꿈꿨던 걸까요? 복수는 달콤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실수록 갈증이 났고 결국 내 안의 모든 수분을 앗아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다정하게 과일을 깎으며 내일 있을 친척 모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분의 모습은 너무나 완벽한 정상 가족의 표본입니다. 그 기괴한 평화 속에 제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힙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캐럴 소리.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준혁이를 찾아가 무릎 꿇고 빌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선아 씨에게 그날의 따기를 사과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들은 이미 나를 잊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 속에 나의 사죄는 불필요한 노이즈일 뿐이겠지요. 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준혁이의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주고받았던 다정한 메시지들도 전부 지웠습니다. 나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아빠의 불륜을 끊어냈고 가정을 지켰습니다. 다만 그 대가로 나는 나 자신을 잃었습니다. 텅 빈 길거리에 서서 나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로지 망가져버린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지옥 같은 정적 속에서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나의 진짜 복수가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가해자들의 행복을 지켜보며 홀로 썩어가는 가장 잔혹한 형태의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끝자락에서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타인을 파괴하려던 에너지가 결국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이제 복수자의 가면을 벗고 오롯이 나로 살아가기 위한 힘겨운 발걸음을 뗍니다. 새로운 시작 허물을 벗다. 그로부터 다시 3달이 지났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노란 복수초가 고개를 내밀 무렵 저도 오랫동안 닫아 걸었던 방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빠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마련해준 아파트, 아빠의 인맥으로 들어간 직장, 아빠의 취향으로 채워진 옷장들. 그 모든 것이 저를 숨막히게 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냈고 작은 원룸으로 이삿짐을 꾸렸습니다. 수진아,
갑자기 왜 그러니? 부족한 게 있으면 아빠가 다 해줄 텐데. 당황해하는 아빠의 얼굴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무색무취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때문이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예요. 이제 아빠의 착한 딸 노릇은 그만하고 싶어요. 그것은 아빠에게 가하는 마지막 복수이자 저에게 주는 첫 번째 자유였습니다. 저는 상담센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의 결핍이 왜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망으로 번졌는지,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할까봐 그토록 전전긍긍했는지 선생님과 마주 앉아 켜켜이 쌓인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많이 울었고 때로는 분노했지만 마침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잘못은 아빠의 것이고 준혁이의 변심 또한 그의 선택일 뿐 그것이 제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지표는 아니라는 사실을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예전에 그 카페 선화의 정원이 있던 거리를 우연히 지나게 되었습니다. 카페 간판은 바뀌어 있었고 그곳엔 더 이상 제가 아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준혁이와 이선아 씨는 아마 먼 곳에서 그들만의 숲을 가꾸며 살아가고 있겠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심장이 터질 듯한 증오가 치밀었겠지만 지금은 그저 서늘한 바람 한 줄기가 가슴을 통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 사람을 향한 마지막 찌꺼기를 흘려보냈습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속의 지옥을 끄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의식이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아침마다 조깅을 하고 서툴지만 직접 지은 밥을 먹습니다. 화려한 복수극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소소한 일상의 관찰자가 되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바닥엔 누군가의 뺨을 후려쳤던 얼얼한 감각 대신 따뜻한 커피잔의 온기가 머뭅니다. 완벽한 복수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폐허 위에서 저는 비로소 진짜 내 삶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의 불길이 꺼진 자리에는 이제 막 여린 초록빛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완벽했던 복수는 결국 자신을 태우는 불꽃이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불꽃이 다 꺼진 뒤에야 수진이는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나요? 수진이가 내딛기 시작한 그 서툰 발걸음을 보며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닿았기를 바랍니다. 수진이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은 수진이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